링거 줄을 붙잡은 채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돈도 건물도 다 필요 없었다는 걸. 그저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철입니다. 올해 67세이고 25년간 백반집을 운영해온 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부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4시 저는 어김없이 식당 셔터를 올립니다. 아내는 이미 주방에서 밑반찬을 준비하고 있지요.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셔터 소리가 마치 우리 가게의 알람시계 같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로 옆 가게들도 하나둘씩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여보, 오늘은 무청김치가 떨어졌으니 장 보러 가야겠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냉장고와 깨끗이 정돈된 테이블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어김없이 똑딱거리며 시간을 재촉합니다. 첫 손님은 늘 새벽 5시 반이면 오시는 김씨 아저씨입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떼어다 파는 분이신데 25년째 우리 집 된장국으로 아침을 시작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복만 아저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주방에서는 된장국 끓는 냄새가 구수하게 퍼져 나옵니다. 아내는 항상 첫 손님을 위해 가장 맛있는 된장국을 끓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복만 씨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치십니다. 채소 도매상을 하시는 그는 우리 식당의 25년 단골이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게는 익숙한 얼굴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동수 아저씨,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시는 말자 누님, 새벽 배달을 마치고 들르시는 기철 씨까지 장사하시는 분들의 거친 손에는 하루의 고단함이 미리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웃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말자 누님이 성철 씨, 영숙 씨, 오늘도 잘 먹었어요라고 말할 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죠. 골목 시장의 아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5년간 한결같았던 우리의 일상이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 우리 부부가 이 골목에 처음 들어섰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30이 간 넘은 나이였고 전세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문만 열어놓고 앉아있다가 저녁이면 반찬을 싸들고 골목골목 다니며 인사를 다녔죠. 지금은 우리 집 단골인 상현이가 그때 부동산을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젊은 시절의 오상현 씨는 매일 아침 우리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곤 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나자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말자 누님도 그때 시장에 자리를 잡았지요. 처음에는 조그만 좌판에서 생선을 팔다가 이제는 시장에서 제일 큰 생선 가게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는 새벽 3시 반에 시작됐습니다. 나는 시장 입구에서 채소를 받아오고 아내는 그 시각부터 밑반찬을 준비했죠. 12가지 밑반찬을 매일 아침 새로 만드는 것이 우리 집의 자랑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담근 깍두기 맛은 우리 어머니 맛이랑 비슷해서 너무 맛있어. 손님들의 그런 말 한마디에 힘을 내서 다음 날도 새벽을 이겼습니다. 주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냉장고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처음 가게를 열 때 중고로 산 것인데 아직도 묵묵히 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는 이 가게가 아이의 놀이터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매일 이곳에 와서 숙제를 하고 저녁이면 단골 손님들과 장난을 치곤 했죠. 동수 아저씨가 매일 준호에게 사탕을 하나씩 주던 기억이 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도 흘러갔네요. 이제는 준호도 아들을 둔 아버지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 가게에는 특별한 전통이 하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정에는 단골 손님들과 함께 떡국을 먹는 것입니다. 아내가 새벽부터 곰국을 끓이면 손님들이 각자 집에서 떡을 가져옵니다. 복만 씨,
올해도 떡국떡은 꼭 맡아주세요. 복만 씨의 어머님이 시골에서 직접 만든 가래떡으로 떡국을 끓이면 그 맛은 그야말로 일품입니다. 설날 아침이면 20명 남짓한 단골 손님들이 모여 함께 떡국을 먹으며 덕담을 나눕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3년 전 일입니다. 말자 누님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였죠. 그때 동수 아저씨가 앞장서서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름 동안 우리 모두가 번갈아가며 말자 누님의 가게를 지켰습니다. 이런 게 다 인심이지. 나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가게 문을 하루라도 닫으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었죠. 그게 우리 시장의 인심이었습니다. 상현이는 우리 부부의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대학교에 입학할 때 등록금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때 흔쾌히 돈을 빌려준 것도 상현이었죠. 다들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려울 때도 성철 씨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 가게 단골 손님들은 그저 손님이 아닙니다. 25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나눈 가족이죠. 서로의 자식 커가는 모습도 지켜보고 어려울 때면 보태주고 기쁠 때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25년을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장 상인들은 서로의 살림을 훤히 들여다보는 사이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시장 입구에서 만나는 상인들의 얼굴을 보면 그날의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길마담 얼굴이 밝네. 아들이 소방관 시험 붙었나 봐. 건어물 가게 하시는 기록순 여사는 아들 하나를 키우는 홀어머니입니다. 그 아들이 소방관이 되겠다고 3년을 도전했죠. 시험 볼 때마다 우리 시장 상인들 모두가 기도하다시피 했습니다. 다들 우리 애 생각해줘서 그런가 봐. 드디어 됐어요. 됐어. 그날 저녁 시장 안 우리 가게에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막걸리 한 병을 내놓았고 옆 가게 순대집 달순 씨가 순대 한 접시를 가져왔죠. 이런 날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한번 편하게 술 한잔 하겠어. 마시자고?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곳? 그게 바로 우리 골목시장입니다. 그렇게 시장 상인들끼리는 서로 도우며 삽니다. 말자 누님이 주는 생선 한 마리면 우리는 점심 한 끼로 답례합니다. 그게 우리 시장의 오랜 방식입니다. 성철 씨, 오늘은 고등어가 참 좋아요. 점심 때 몇 마리 챙겨갈 테니 맛있게 구워줘. 겨울이면 시장 골목이 추워서 힘듭니다. 하지만 서로가 있어 버틸 만합니다. 복만 씨네 가게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달순 씨네 순대국 냄새가 골목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시장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정을 나눕니다. 누군가 아프면 발길이 뜸해진 가게 앞을 서성이다 들어가 봅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퇴근길에 막걸리 한 잔 나눕니다. 말은 안 해도 서로의 사정을 알고 지내는 게 우리 시장입니다. 아들 준호가 미영이와 결혼한 것은 7년 전의 일입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아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아내와 함께 우리 식당을 찾았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보험 설계사로 일한다는 그녀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말씨도 공손했습니다. 아내는 첫눈에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다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주말이면 늘 찾아오는 아들 부부의 모습은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들은 항상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하며 밝은 미소를 지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가끔 손주들 학원비나 생활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아내는 늘 주방에서 무언가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미영아, 이거 반찬 좀 싸가지고 가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부부의 방문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조금 흔들리고 아들의 어깨가 점점 처지는 것을, 대화 속에서 돈 이야기가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사업 투자니, 아이들 교육비니, 전세 자금이니, 그럴 때마다 아내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도 그리 여유롭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임대료는 해마다 올랐고 재료값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아들 내외의 부탁을 매번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하는 길에 아내와 나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아들 내외를 돕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이러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평일 오후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왠지 모를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방문이 우리의 25년 세월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준호와 미영이 사이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첫째 지수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둘째 민수는 4학년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주말마다 우리 가게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방 한켠에 아이들의 장난감 상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그림 그리기 세트도 놓여 있었죠.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며 놀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지수는 할머니를 닮아 부지런하고 야무진 아이입니다. 주말이면 일찍 일어나 할머니 일을 돕겠다고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김치를 썰다가 손을 베어도 울지 않고 씩씩하게 웃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수가 직접 썰어 담은 김치를 손님상에 올릴 때면 아내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제 성격을 닮았다고들 합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아이입니다. 가게 한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느 날은 시장 풍경을 그린 그림을 제게 선물했는데 그 그림은 아직도 제 방 벽에 걸려 있습니다. 까맣게 그린 시장 골목 사이로 밝은 색깔의 과일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우리 시장의 모습을 정확히 담아냈더군요. 우리 민수는 나중에 화가가 돼도 아주 잘하겠는걸? 그런 말을 건넸을 때 아들 부부의 표정이 굳어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체능은 안 된다며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이들의 주말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한 것은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주말에도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점점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는 단골 손님들이 손주들 소식을 물을 때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수는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민수는 5학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아이들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른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피곤해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방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장난감 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가끔 그 상자를 열어보며 한숨을 쉽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다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날이 올까요? 시장 골목을 달리며 웃음 짓던 그때처럼, 할머니 주방에서 김치를 썰던 그때처럼,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던 그때처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아이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조금 모자란다거나 이번 달 관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들. 그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봉투를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던 것이 어느새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늘 투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노후도 책임지겠다고 했죠. 며느리는 말없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꼭 성공해서 갚을게요. 매번 마지막이라던 돈은 끝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밤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5년간 모아온 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며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시장 임대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됐습니다. 식당 운영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장사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 덕에 그럭저럭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의 요구가 늘어날수록 가게 운영은 빠듯해졌습니다. 재료비를 아끼려고 반찬 가짓수를 줄이자 단골 손님들의 발길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카드값이 밀렸다며
울먹였고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퇴근 후 술에 취해 들어와 무릎을 꿇고 우는 아들을 보며 아내는 결국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알았을까요? 매일 아침 마주치는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복만 씨는 가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말자 누님은 평소보다 더 많은 생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 문제를 남에게 말한다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의 통장은 점점 바닥을 드러냈고 아들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이 가게가 있는 건물의 등기 권리증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후 시간 손님이 거의 없는 식당에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있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아들은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구두는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저는 텅 빈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말에나 볼 수 있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습니다. 순간 아내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저 조용히 손을 멈췄을 뿐입니다. 어쩌면 이미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다급해졌었으니까요. 1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대리로 시작해서 과장까지 올랐고 이제 곧 차장 진급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통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4천만 원. 꽤 큰 돈처럼 보였지만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흔을 바라보는 아들의 이마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였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식당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데 우리 가족의 시간은 그 자리에 멈춰 선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나와 아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룸을 짓자는 이야기,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이야기,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 아닌 소박한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손톱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한 시간이었지만 아내는 주방 일을 멈추고 며느리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내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더는 방법이 없어요. 카드 빚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는 흐느끼며 지난 2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카드를 돌려막기 했다는 것,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다는 것, 보험 실적을 채우지 못해 수입이 거의 없다는 것. 한숨 섞인 고백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현실이 차례로 드러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영어 학원도 끊었다는 것, 이번 달 학원비를 내지 못해 독촉 전화를 받고 있다는 것, 며느리의 흐느낌 사이로 지폐를 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비상금을 꺼내는 소리였습니다. 노후를 위해 장롱 속에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저는 말리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하나 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이 붓도록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아내는 그날 밤 유난히 오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에 묻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꿈, 며느리가 카드 고지서를 들고 울고 있는 꿈, 아들이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는 꿈, 모두 가슴 아픈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소주를 꺼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소주잔을 채우는 아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창가에 앉아 아내는 오랫동안 말없이 잔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키운 걸까요? 첫 잔을 비우고 나서야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를 키우면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자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손주들이 학원에서 쫓겨나면 어쩌냐고, 카드빚 독촉에 시달리는 며느리를 어떻게 보고만 있느냐고, 준호가 어렸을 때 일을 하느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불러온 것은 아닌지 자책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아내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달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방 안에는 어둠만이 짙게 깔렸습니다. 아내는 세 번째 소주병을 비우고 나서야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안에서 25년을 버텨온 우리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건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손주들을 키웠고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눴으며 시장 사람들과 한 식구처럼 지내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새벽녘 아내는 결국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피곤해 절은 얼굴 위로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골목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만 씨의 채소 가게, 말자 누님의 생선 가게, 달순 씨의 순대 가게,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들과 나눈 수많은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내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없었다는 듯이 묵묵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무거운 결심을. 며칠 후 저녁, 우리 가족은 25년 만에 처음으로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상현이가 소개해준 법무사가 가져온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서류들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건물 증여 계약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차용 계약서, 낯선 법률 용어들이 가득한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법무사는 천천히 서류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기고 그것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구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고 아내는 묵묵히 도장을 준비했습니다. 제 손은 자꾸만 떨려왔습니다. 25년간 우리 부부의 전부였던 이 건물을 내어주는 일이 이렇게 쉽게 끝나버리는 것인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복만 씨가 채소를 납품하러 왔다가 닫힌 문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괜찮냐고, 무슨 일 있느냐고. 저는 그저 피곤해서 일찍 닫았다고 둘러댔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복만 씨는 알아챘을까요? 도장을 찍는 순간 2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가게 문을 열던 날, 아들이 학교 다닐 때 이 자리에서 숙제하던 모습, 손주들이 뛰어다니던 모습, 단골 손님들과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남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법무사가 돌아간 후 가게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굳은 몸으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이 왠지 낯설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나는 오랫동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왠지 모든 것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마저 평소와 다른 소리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증여 이후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잘 지나갔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매달 1일에 월세를 보내왔고 가끔 전화도 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도 잘 내고 있다며 카드빚도 갚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조금씩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월세가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곧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짧은 답장만 돌아왔습니다. 여보, 준호는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걸까요? 세 번째 달, 아들 부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우편함은 전단지로 가득 차 있었고 문 손잡이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게 앞에 서자 복만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 아들 내외가 보이지 않는다며 손주들은 잘 크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답했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번째 달, 더 이상 아들의 문자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불통이었고 메시지는 읽지 않은 채로 쌓여갔습니다. 며느리의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이미 2달 전에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에도 연락해보았지만 3개월째 등록하지 않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밤이면 아내는 몰래 아들의 어릴 적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밥을 먹던 모습,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 그 사진들을 보며 아내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또 누군가는 수군거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현실은 더욱 냉혹해졌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찾아온 아침 손님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은 자신을 부동산 중개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건물의 새 주인이 보냈다는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건물이 지난달에 매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새 주인께서 2개월 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아내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깨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우리 몰래 건물을 팔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이미 새로운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7억 원, 대출금 3억을 제하고도 4억의 차익이 났지만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식당, 단골 손님들과의 추억이 깃든 공간, 손주들이 자라난 이곳,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타인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현이가 법적 대응을 해보자고 했지만 이미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건물을 증여한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가게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주방 구석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흐느끼는 모습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25년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이곳에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의 밥을 챙기던 그녀의 일상이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시장 사람들은 우리의 사정을 알게 되자 말을 잃었습니다. 복만 씨는 한숨만 쉬었고 말자 누님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달순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자영업자였기에 이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단 2개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25년의 삶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모든 일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시작까지 남은 2개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25년간 모아온 살림살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대형 냉장고와 업소용 가스레인지는 중고상의 헐값에 넘겼고 그나마 쓸만한 그릇들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단골 손님들과의 작별이었습니다. 복만 씨가 매일 아침 앉던 자리, 말자 누님이 즐겨 먹던 된장찌개, 달순 씨가 퇴근길에 들러 막걸리 한잔 하던 구석자리, 모든 것이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아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방의 모든 것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깨끗이 치우고 싶다는 마음이었겠죠. 마지막 걸레질을 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시장 끝자락에 있는 반지하 월세방이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 그나마 상현이가 급하게 찾아준 방이었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반지하였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감지덕지였습니다. 좁은 방에 살림살이를 옮기는 동안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걸음만 보였습니다. 습기 찬 벽지는 군데군데 떠 있었고 방 한 구석에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업소용 그릇들은 이제 이 작은 방에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천장에서는 위층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장사 준비를 하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그저 남의 발소리에 잠을 설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준비한 밥을 기다리던 손님들은 이제 어디서 아침을 해결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반지하 생활이 2주째 되던 날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습한 공기 때문인지 며칠째 기침이 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에 열이 심하게 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픈 소리 한 번 하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근처 의원에서는 단순 감기라며 약을 지어줬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더 심해지는 기침 소리에 윗집에서 항의가 들어왔고 아내는 이불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서. 3주째가 되자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는 자다가도 숨이 막힌다며 벌떡벌떡 일어났고 얼굴은 점점 파리해져 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니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습기 찬 환경이 병을 키웠다는 의사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남은 건 시장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복만 씨가 먼저 나서서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말자 누님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아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던 그 손은 이제 링거 줄을 붙잡은 채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반찬을 만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숟가락 하나 들기도 힘들어했습니다. 의사는 우울증 증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아내는 자주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들 준호 이름을 부르며 울기도 하고 손주들 학원비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을 삼켰습니다. 병원비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고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아내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25년을 함께 해온 내 반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한 번의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지 못해 끙끙대던 날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다가 커다란 똥을 밟는 꿈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잊어버렸을 꿈이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입원해 있는 병실 의자에서 깨어나자마자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병원 앞 복권 판매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밀린 병원비가 2천만 원을 넘어섰고 시장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갚아야 했습니다. 처음 사시는 것 같은데 연금 복권도 한 장 사보시겠어요? 지갑에 남아있던 마지막 현금인 1만 원으로 로또 5,000원어치와 연금 복권 5,000원어치를 샀습니다. 복권을 고르는 동안 아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아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산소 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제가 방금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복권은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목요일 연금 복권 당첨 번호가 발표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복권을 제대로 들지도 못했습니다. TV를 보며 번호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등이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세금을 제하면 78만 원씩 1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토요일 로또 추첨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후라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내를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며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목요일 밤의 연금 복권 당첨 소식에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더 큰 기적을 바라며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매달 78만 원씩 10년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아내의 치료비를 생각하면 아직 부족했습니다. 남은 로또 한 장에 모든 희망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저녁이 왔습니다. 숫자가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확인했을 때 또 한 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로또 2등, 약 1억 원의 당첨금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 개의 복권이 당첨되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보, 이제 살 수 있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아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지만 그 짧은 순간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연금 복권 당첨금 관리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매달 78만 원씩 10년간 로또 당첨금 수령 절차도 시작했습니다. 1억 원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7,8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밀린 병원비를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빌린 돈도 하나하나 갚아 나갔습니다. 복만 씨는 돈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말자 누님은 다행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당첨 소식이 시장에 퍼지자 병실은 금세 꽃바다가 되었습니다. 다들 과일이나 영양제를 한 알음 안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생겼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첫 번째로 하는 일은 아내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혈색이 돌아오길, 조금이라도 미소를 지어주길 바라면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복권 당첨금으로 병원비 걱정은 덜었지만 아내의 상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 나빠졌습니다. 폐렴 증세가 심해져 산소 호흡기의 수치를 올려야 했고 밤이면 마른 기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가습기가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도 아내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체위를 바꿔주고 가래를 뽑아내는 처치를 할 때마다 아내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내는 의식이 들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의사는 매일 아침 해진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생제를 바꿔보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봐도 아내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폐 속의 염증이 점점 더 번져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밤이면
아내는 헛소리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고 손님들 밥을 챙겨야 한다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점점 말라가는 그 손이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병실 의자에 앉아 아내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가끔 병실 천장에 비치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생겨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을, 아내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그 어느 것 하나 돈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루 종일 병실에서 아내를 간병하는 것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세수를 돕고, 점심때는 미음을 떠먹이고, 저녁이면 몸을 닦아주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제가 간병하는 모습을 보며 칭찬을 했습니다. 아내의 등에 침상 욕창이 하나도 없다며 대단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한 아내였으니까요. 밤중에 물을 찾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면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스펀지 막대로 입술을 적셔주고 얼음칩을 녹여 한 모금씩 먹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하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창 너머로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시장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만 씨가 채소를 나르고 말자 누님이 생선 좌판을 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끔 병실 쪽을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링거액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잠잠해질 때면 불안해서 고개를 들어 살폈고, 기침이 심해질 때면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회진 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을 살피고 차트의 수치를 확인하고 간호사들의 대화에 귀 기울이며 아내의 상태를 가늠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의사의 표정은 무거워졌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문병을 올 때면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오는 잠깐의 시간조차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고 아내는 평소보다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가 문득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몇 달 만에 듣는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손님들은 이제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복만 씨의 아침 된장국은 누가 끓여주냐고, 말자 누님 점심은 어떻게 해결하냐고. 그러다 문득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하던 모습, 손주들이 주방에서 장난치던 모습, 아들 내외가 일요일마다 찾아오던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아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내의 마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아내의 숨소리가 갑자기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가 달려왔지만 아내의 안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심전도의 삐 소리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장의 저녁 소리가 들려왔고 병실 안에는 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저녁 장사를 시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창가에 걸린 링거액이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렸고 저는 아내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들렸고 누군가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제 반쪽이 이제는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장례식장에는
시장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복만 씨는 장례 비용을 계산하는 제 곁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지켜주었고, 말자 누님은 문상객들 식사를 도맡아 준비했습니다. 달순 씨는 부고를 돌리고 조화를 주문하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 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신을 염하고 수의를 입히는 동안 옆자리에는 아들 대신 상현이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성철 씨, 이제 좀 쉬세요. 제가 지킬 테니. 장례 기간 내내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골목이 마치 장막에 덮인 듯 숙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25년을 일군 우리 가게 자리는 이제 낯선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빈소에는 아내가 평생 쓰던 앞치마를 함께 모셨습니다. 그 앞치마에는 2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반찬을 만들다 튄 기름 자국, 설거지하다 묻은 물자국, 손님들과 웃으며 보낸 시간의 흔적들. 영정 사진 속 아내는 그 앞치마를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화장터로 가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모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식당 단골들도 와서 절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된장국을 먹던 손님들, 점심때면 백반을 먹으러 오던 이웃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그제야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작은 함 속에 25년을 함께한 아내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골목시장 뒷산에 있는 납골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유골함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가 반지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아내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첫날, 집 안에는 아내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병원에 급하게 가느라 개지 못한 이불, 마지막으로 갈아입으려다 못 입은 옷, 화장대 위에 놓인 빗에는 아내의 머리카락이 몇 올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온기만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더 이상 일어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가던 일과가 사라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방 안에서 저는 이불을 덮은 채 눈만 뜨고 누워있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뭘 해야 하나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 대답 없는 정막만이 돌아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문득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게가 없었습니다. 공사장 울타리가 쳐진 그곳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연금 복권으로 나오는 매달 78만 원으로는 근근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대부분 병원비와 장례비로 나갔고 남은 돈으로는 조그만 적금을 들었습니다. 돈 걱정은 없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가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복만 씨는 채소를 가져다 주었고 말자 누님은 생선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부분 문을 잠그고 지냈습니다. 그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만졌습니다. 앞치마, 주방장갑, 반찬통, 장보기 메모가 적힌 수첩. 그것들을 정리하려다가도 차마 손을 대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내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달력의 날짜는 계속 넘어갔지만 저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날 시계가 가리키던 6시. 우리 가게에서 저녁 장사를 시작하던 그 시간에 아내가 떠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계속 졸리다가도 누우면 다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욕도 사라져서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가져다 준 반찬도 냉장고에서 상하기 일쑤였습니다. 복만 씨가 처음 이상을 눈치챘습니다. 며칠째 문이 꼭 닫혀있는 제 방을 찾아왔다가 살이 급격히 빠진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성철 씨, 이러다 당신마저 영숙 씨 따라가겠어요. 병원부터 가봅시다. 동네 의원에서는
큰 병원을 가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으니 중증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상담을 권했지만 저는 약만 받아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가슴을 후벼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내의 흔적이 저를 괴롭혔고 밖에서는 아내가 없는 현실이 저를 덮쳤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나면 더 멍해졌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되었고 며칠째 씻지도 않고 지내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은 꺼놓은 지 오래였고 초인종이 울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상현이가 매일같이 들여다보았고 말자 누님은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물건들을 바라보며 밤새 눈물을 흘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상현이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반지하 방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곳을 떠나는 건 마치 아내를 또 한 번 떠나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장 골목 뒷산에 있는 요양원은 아내가 잠든 납골당과 가까웠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 복권 당첨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적금도 조금 있었습니다. 상현이는 요양원과 이것저것 상담을 해주었고 입소 수속도 도와주었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한 물건 한 물건에 추억이 깃들어 있었기에 하나를 버리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결국 대부분을 상자에 담아 요양원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앞치마 하나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요양원 방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시장이 보였고 멀리 아내가 잠든 납골당도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시장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고 저녁이면 시장의 불빛이 창을 물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운동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약도 제때 먹을 수 있었고 밤에도 조금씩 잠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복만 씨는 과일을 들고 왔고 말자 누님은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은 옅은 미소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이 될지도 모르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상현이가 아들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원룸 사업은 실패했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와는 이혼했고 손주들은 며느리가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복만 씨가 역 근처에서 아들을 봤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으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자 누님도 아들을 보고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제게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고 저는 그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아들마저 잃어버린 못난 아비였습니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시장을 바라봅니다. 복만 씨가 채소를 나르고 말자 누님이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25년 동안 우리 부부가 지켜보던 그 풍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을 너무 믿었던 걸까요? 아내의 앞치마를 무릎에 올려놓고 매일 중얼거립니다. 건물을 빼앗기고 월세방으로 쫓겨나 아내가 병들었고 결국 당신을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복권에 당첨되어 병원비는 해결했지만 이미 당신의 병은 너무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저 마지막 순간만큼은 편하게 보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늘 그랬죠. 모든 걸 덤덤히 받아들이고 웃음으로 넘기곤 했죠. 아마도 지금 이런 저를 보고 있다면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납골당에는 당신이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가지만 그저 서성이다 올 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기억해 줄 때면 그래도 우리가 헛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의 된장국 맛이 그립다는 복만 씨의 말에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돈도 건물도 다 필요 없었다는 걸. 그저 당신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걸. 당신 곁에 있던 그 소소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늘도 사랑수다방에서 지난 인생의 이야기 한 잔 나누었습니다. 성철님의 사연을 통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작은 희망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행운이 찾아온다는 거 아시죠? 2025년 을사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